부동산 광풍이 불던 2020년, 21년 그리고 22년 초까지 막무가내로 뛰던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 버블만큼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이 패닉에 빠진 지 이미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게 미치게 뛰어오를 때 이건 튤립 광풍이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제가 욕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집값이 많이 하락하면서 욕을 좀 덜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고점을 인식하신 분들은 망설이다가 다행히 사지 못해서 그만큼 손해를 보지 않았고요. 22년 고점 대비 40에서 한 30% 폭락장이 왔을 때, 그때 제 이야기를 듣고 사신 분들은 그만큼의 가격을 빚을 지지 않고도 살 수 있었다 이겁니다. 부동산 광풍은 어느 한 지역에서만 분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었기 때문에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힘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내수 경기가 돌지 않고 어려워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풀로 받아서 사시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소비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부동산 광풍은 조용하던 강원도 동해안까지 침투해서 부동산 개발사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해안가에 건물을 지어 올린 후에 최고가를 경신하는 거래들을 하면서 마치 홍콩처럼 비싸진다 이렇게 바람을 잡으면서 또 가격은 튀어 올랐었죠. 그 광풍이 지난 지금은 가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때 17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던, 강원도에서 최고가를 찍었던 그 속초의 아파트, 지금 얼마일까요? 속초시 바닷가에 43층으로 지어진 초고층 아파트 속초 디오션 자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용 131제곱미터가 22년 2월에 40층이 17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1년이 지난 23년 4월에는 43층 3개 층이 더 올라가서 12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대략 5억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은 지금 거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거래가 안 되니까 정작 만약에 이걸 팔려고 한다면 11억 선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10억 선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펜트하우스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줄 알고 그냥 부르는 대로 주고 산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펜트하우스마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펜트하우스는 이제 높은 데서 펜트층이다라고 해서 펜트하우스라고 부르는데, 주변에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속옷바람으로 다녀도 된다 해서 제가 펜트하우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21년 8월 아파트 값이 최고점에 달할 때 그때였죠. 8억 2천만 원 선에 거래가 되었는데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4억 원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반토막이 탁 난 겁니다. 이렇게 초고가에 매매가 될 당시에 많은 부동산 개발사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속초에 땅을 사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지으면 이거 무조건 되는 장사인데 하면서 서로 달려들어 땅을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속초의 땅값은요, 여러분 지금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서울보다도 비싸졌습니다. 용산 땅값보다도 비싸진 곳도 있습니다. 좀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비싸졌다가 아니라 그냥 막 부른다 값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땅값을 왜 그냥 막 부르냐? 막 불러도 시행사들이 와서 사요. 그래서 막 부르다가 얻어 걸리면 그냥 팔리는 겁니다. 땅값이 원래 비싼 게 아니라 개발사들이 달려들면서 갑자기 미친 땅값이 되어버린 겁니다. 시행사는 뭐 자기 돈으로 땅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빌려서 사기 때문에 일단 저지르고 보고 망할 것 같으면 나라에서 구제해 주겠지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비싼 땅값을 주고 건물을 지으면 분양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집단 최면에서 어느 정도 깨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객거래, 즉 착시거래를 만들어서 분양을 성공하기 위해 어쩌다가 기록을 경신하는 거래가 나오더라도 별로 뇌동매매에 따라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은요, 저희 표용호TV가 사실 한몫했습니다. 허위거래, 호객거래, 착시거래를 통해서 시세를 띄우고 분양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수차례 드렸기 때문에 저희 채널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알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시청해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자, 그동안 강원도는 집값이 오를 이유가 거의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생겨난 것도 아니고, 저도 강원도 출신입니다만 전라도나 경상도 그리고 서울 사람들에게 강원도를 얘기하면요, 그냥 놀러 가는 곳이다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것도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GTX가 강릉까지 가게 되면서 춘천이나 원주는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원주는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비싸서
내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집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요즘 춘천이나 원주는 서울과 시간적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아파트 값이 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릉이나 속초는 최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고점을 빨리 찍었기 때문에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죠. 뭐 찍고 계속 천장없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강릉과 속초의 오션뷰 아파트는 대부분이 서울 경기 사람들이 경치 좋은 세컨하우스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마구 뛰어 올랐었습니다. 한때 21년부터 23년 사이 속초 아파트를 산 서울 사람들의 비중이 17%입니다. 강릉은 10% 정도였죠. 자, 이 정도의 퍼센트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가격을 초고가로 끌어올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덩달아 사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대규모 미분양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이 부도가 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평당 분양가가 1,700만 원이 넘는 강릉의 오션뷰 아파트,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총 794세대인데 작년에 분양할 때 1순위에서요 17.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0세대 정도가 지금 현재까지 미분양입니다. 4분의 1 정도가 미분양인 상태인 거죠. 자, 속초는 미분양이 강릉보다 더 많습니다. 속초의 900세대가 넘는 오션뷰 아파트도 절반이 지금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 이런데 분양물은 계속 쏟아집니다. 왜? 그렇게 땅을 사서 시행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릉은 6개 단지 2,500세대 정도가 건설 허가를 신청을 했고, 속초는 좀 더 많습니다. 13개 단지 5,100세대 정도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만큼 더 늘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면 이걸 다 받아줄 여유 있는 수요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은 더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환경이 좋아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분양가를 내리지 않으면 계속 악성 미분양으로 남기 때문에 분양가를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초의 오션뷰 아파트 중에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아파트도요, 바다 경치 구경에는 참 좋은데 여기도 전용 84제곱미터가 22년 1월에 29층이 최고가 8억 1,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24년 2월에는요 딱 2년 지난 지금은 24층이 4억에 거래가 됐으니까 이건 뭡니까? 50%가 넘게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21년에 막 최고가를 찍을 때 남들은 더 올라간다고 할 때 여러 데이터를 보니까 꺾였어요. 특히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거 반드시 확 꺾인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 3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사실로 다 나왔습니다. 자, 속초, 강릉 경치 좋고 인심 좋은 도시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광풍이 쓸고 간 그 뒷자리는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행사, 시공사들의 남은 눈물을 짜내는 시간으로 지금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정말 보고 싶다, 바다가 보이는 집을 세컨하우스로 두고 싶다, 그러시다면 거품이 잔뜩 낀 가격에 사지 마시고요, 전세로 한 2년 살면 차라리 좋습니다. 전세로 2년 동안 살면 이제 바다가 지긋지긋해집니다. 자, 중앙동의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아파트 33평 전세가 2억 5천 정도 하거든요. 속초 디오션자이는 전세가가 한 3억 정도 합니다. 이 두 아파트 다 바다 뷰는 정말 끝내주는 아파트입니다. 제가 보는 데이터로는요, 이제 부동산 광풍 불지 않습니다. 왜?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고, 물론 세대 분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 소형 평수는 유효 수요가 좀 더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세상 모든 재화에는 거품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부동산의 거품은 단군 역사 이래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인구가 800만 명이 넘습니다. 60대 이상의 분들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근면 성실히 몸에 밴 분들이 아주 대다수 분들이죠. 그 덕분에 자녀 세대들은 정말 가난을 모르고 배고픔을 모르고 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60대 이상의 분들의 특징 중에는 아버지의 환갑잔치는 치러드렸지만 정작 본래 환갑은 사라지고 오히려 청춘은 지금부터다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고령화가 가팔라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비중을 보면 7, 80%가 부동산 자산이고 현금성, 금융자산은 20에서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건 전체적인 수치고요. 집 한 채 있는 것이 자산 중에 거의 다인 분들도 아주 많이 계시죠. 지금 60대 이상인 분들은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를 만든 세대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소비나 구매력이 가장 좋은 연령대가 60대 이상이긴 하지만 자산 중에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고 소득은 없는데 그렇다고 써야 할 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보유하고 있던 집을 매물로 내놓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던 집들을 내놓는 역사적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서울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지금 8만 가구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자, 그중에 그 매물 중에 60대 이상의 분들, 그분들이 10년 이상 장기 보유했던 그 아파트들을 내놓는 매물이 한 40% 정도 증가했습니다. 60대 이상의 세대분들이 앞으로 어떤 경제적 스탠스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부의 재편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60대 이상의 주택 보유자분들은 집을 팔려고 내놓으실까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쓸 돈이 없어서도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추정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집값이 많이 올라서 더 오르지 않는다라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미 많이 올라서 이익 실현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20년, 21년, 22년 초까지 주택가격은 전국적으로 최소 2배, 많게는 3배가 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자산이 크게 늘어난 거죠. 중요한 것은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산이 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팔아서 현금이 들어와야 그때 자산이 늘었다 이걸 실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현금화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뭐 자식보다 효자가 현금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실현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물을 내놓으시는 걸 말리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야, 나중에 더 오르면 정말 후회할 텐데 뭐 주택연금으로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이런 얘기를 듣고도 계속 매물량이 늘어난다, 이걸 보면 그런 판단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 고가인 아파트를 지금 팔지 못하면 앞으로는 사줄 사람이 없다, 이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사줄 사람이 있을 때 팔자 이런 겁니다. 10년 뒤에는요, 내 집을 고가에 사줄 사람은 줄어들고 고령층이 더 늘어나면서 집을 팔려는 매물은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갑자기 주택 매수 수요가 급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주택 매수 수요가 줄어든다고 보고 지금이 기회라고 보는 시각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인구는 줄어들고 뭐 세대 분리를 통한 세대수, 그러니까 가구 수는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늘어날 수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줄어드는 인구의 숫자를 자녀 세대가 나홀로 독립해서 늘어나는 세대수의 경우는 결국 다시 세대수도 줄어들게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부동산 거래를 분석해보면 서울 한남동이나 성수동 같은 핫한 곳에서 최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 거래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거래는 0.0001%의 거래 결과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논하는데 이걸 자료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기자분들은 이런 기사를 쓸 때 조금은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요즘 젊은 리치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뭐 꼭 기업의 사장님들만 부자가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 중에도 성과급을 많이 받아서 부자인 사람들도 많이 있죠. 특히 증권사, 뭐 성과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금융권에 이런 부자들 많이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들 부자 많습니다. 시행업, 건설업 하는 사람들 부자 진짜 많습니다. 코인이나 주식으로 자산 늘린 사람들도 부자 많이 됐죠. 자, 하지만 그들도 다 합쳐봐야 0.001%의 경우이지 대다수의 보통의 경우는 아닙니다. 이렇게 슈퍼 리치들이 거래하는 특이한 부동산을 가지고 전체 시장의 가격을 논하는 것은 무리지만 뭐 그들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방향을 결정하는 데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죠. 자, 어느 누가 반포의 아파트를 최고가로 딱 질러서 사면 마치 그 동네의 모든 집값이 그렇게 다 비싼 줄 알고 호가가 마구마구 올라갑니다.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반포에서 그렇게 거래가 됐다 하면 뭐 반포에서 30분 거리네 어쩌네 하면서 남양주, 구리, 김포 뭐 이런 곳까지 막 덩달아 호가가 올라갑니다. 그 호가를 보신 분들은 아이고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 하시는데 그건 매도자의 희망 가격, 호가일 뿐이죠. 자, 뭐 강남까지 30분이다 해서 재보면요, 낮 시간에 시간을 잰 게 아니라 새벽 2, 3시에 막 쏜살같이 달려서
제 시간이 30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 대학을 진학해서 자취방을 구하는데 그 당시 방을 구하려면 이제 벼룩시장이라고 하는 그 길거리에 신문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뭐 지하철에서 10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가면 막상 직접 가보면 지하철에서 정말 철력 질주로 뛰어서 10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그것과 같은 이치죠.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네요. 제가 대학 다닐 때 100m를 한 13초 때 뛰었었거든요. 요즘은 뭐 안 뛰어봤습니다만 대략 한 20초 정도에 뛸 것 같습니다만 그때 직구하러 가보면 전철역에서 진짜 먼 곳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전철역도 많지 않았었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다수가 자산 중에 부동산 자산이 평균적으로 한 65% 이상이 됩니다. 금융 자산이 35% 정도 되는데 이건 뭐 요즘 젊은 층에서 포트폴리오를 그나마 잘 짜서 이렇게 이게 변한 겁니다. 숫자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60대 이상의 분들은 대부분이 부동산에 올인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가계 자산 중에 28%가 부동산 자산이고 주식, 채권, 보험이 한 72% 정도 되죠. 일본의 경우는 가계 자산 중에 부동산 자산이 한 37% 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역시 금융 자산입니다. 자, 여기 보면 또 깜짝 놀랄 만한 지금 자료 보이시나요? 일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현금 예금이 자산 중에 35%나 된다 이겁니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일본 사람들 정말 돈 안 쓰고 악착같이 이렇게 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자, 일본이 예전에 부동산 폭락이 왔을 때 그나마 버틴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자산이 자산 중에 보시다시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죠. 지금도 회복 못한 곳이 꽤 있습니다. 일본은.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만약에 폭락이 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금방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꼬마 빌딩 가진 사람들이 요즘 더 가난합니다. 금융이자에, 건물 수리비에, 또 공실에 허덕이기 때문에 꼬마 빌딩이나 중형 빌딩 가지신 분들 중에 다시 가난해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부동산 불패 이야기는 요즘 살짝 꺾였습니다. 얼마 전에 소형 빌딩 몇 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저를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그 고민의 요지가 바로 이겁니다. 몇 개를 따로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두 개 정리해서 임대 잘 나가는 지역에 하나로 뭉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제 의견을 물으러 찾아왔습니다. 제가 무조건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3개의 꼬마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부자더라고요. 2개의 건물은 이미 마이너스 수익입니다. 그래서 얼른 팔라고 했습니다. 뭐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임대가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라고요.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60대 이상의 분들이 장기 보유하고 있던 집을 내놓겠습니까? 과거 2006년 즈음에 버블세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 대표적인 지역 7개가 있었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서울입니다. 양천구도 서울이고요. 용인시, 분당구, 평촌은 경기도입니다. 이렇게 7개 지역이 버블세븐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는 집값이 그 당시에 과하게 올랐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버블세븐이 아니라 뭐 전 국토가 버블이기 때문에 웬만한 버블은 그 축에도 못 깁니다. 버블세븐이었던 평촌 신도시, 이게 안양인데요. 데이터로만 보자면 경기 안양 동안구의 집값이 12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중에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인데요. GTX 호재도 반도체 벨트도 의미 없이 하락하고 있다 이겁니다. 안양 동안구는 바로 옆 동네인 만안구의 2배 가까운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올해만 누적 하락률이 1.35%나 됩니다. 뭐 1.35% 그러니까 뭐 수치가 좀 작아 보이는데 이게 전반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별로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많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정도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이만큼의 버블이었다 이런 뜻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양 동안구는 집값이 타 수도권에 비해서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기 신도시의 평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보면 성남시 분당구가 1,431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안양 동안구인데요. 929만 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다 보니까 안양에서는 동안구가 상급지다, 뭐 안양의 강남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평촌 지역은 개발이 안 된 서울의 강북의 몇몇 구보다도 훨씬 살기가 좋습니다. 예전에 데이터를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2006년 5월 이전에는 버블세븐 지역이다 했던 평촌 지역이 2006년 하반기부터 12년까지 대략 6년 동안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에 의정부 쪽은 88%나 값이 올랐고요. 동두천의 경우는 86%, 서울 노원구도 75%가 넘고요. 시흥시, 안산시, 서울 강북구 다 올랐는데
안양 평촌과 분당은 오히려 내려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물론 그 내려갔던 이유는 2006년 이전에 이미 오를 대로 올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더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내려갔던 거죠. 자,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을 본다면 지금 안양 평촌이 하락하는 이유가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올랐던 그 거품만큼 지금 반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역에 지금 뭐 호재가 없는 것도 아닌데 하락하고 있죠. 일단 오는 6월부터 공모를 받아서 올해 안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선도지구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 선도지구라는 것이 뭐냐면 1기 신도시의 1호 재건축 단지가 된다, 이겁니다. 2030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줄 방침도 가지고 있고,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신호선 이제 곧 개통하죠. 월곶, 판교선, 복선, 전철과 인동선도 동안구에 들어서게 되는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호계동의 금정 호계 푸르지오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작년에 8억 원에 7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5천만 원 하락한 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동안구 비산동 평촌자이 아이파크라는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도 지난 2월에 9억 1,5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딱 한 달 지나서 3천만 원 더 내렸습니다. 8억 7,500만 원에 8층이 거래가 됐죠. 자, 의왕시 내손동 이 편한 세상 인덕원 퍼스트 전용 118제곱미터가 8억 중반에 거래되다가 지난 2월에 8억에 거래가 됐는데 역시 5천만 원 정도 하락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의왕시 내손동의 인덕원 센트럴자이 전용 115제곱미터는 작년 12월에 9억 3천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 올해 2월에는 8억 4천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 9천만 원 정도 하락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의왕시와 안양 동안구는요, 길 하나 차이로 여기는 안양시, 저기는 의왕시, 이렇습니다. 호재도 많고 입지도 좋은데 왜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는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세계단지 5,460가구 정도가 들어서기 때문에 하락의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양에는 올해 8,000가구가 넘게 입주를 하는데 그중에 5,460가구가 동안구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에 집값이 지금 빠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 평촌에 가면 매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새 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팔아야 한다, 그래서 막 서둘러서 내놓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전세가는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도 하락하죠. 23년 말에 3억 5천만 원 하던 전용 84제곱미터의 전세값이 2억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안양 지역에 전세를 얻으시려면 올해 6월 이후 또는 10월 사이에 전세를 얻으면 대략적으로 한 15에서 20% 정도는 더 싸게 전세를 얻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급등했다가 또 급락하는 이 반복적인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특히 20년과 21년에는 단군 역사 이래 가장 많은 폭등을 했기 때문에 마치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안양 평촌 지역만 이렇게 집값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용인 지역의 집값도 하락하고 있는데 반도체 벨트든 GTX 라인이든 가격 하락은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탄역 바로 옆에 전용 102제곱미터의 아파트 값이 얼마 전에 22억을 찍었다 해서 동탄의 집값이 마치 다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다른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 다시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 중에 과천, 안양, 의왕, 용인 이 지역은 강남권이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사실 강남에서 밥 먹고 사람 만나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과천, 안양, 의왕, 용인 이쪽입니다. 그래서 서울 도봉구나 의정부 이 지역보다는 집값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인데요. 저희 표영호TV 채널의 데이터로만 보더라도 키워드가 의정부, 동두천, 도봉구, 강북구 이런 검색 수치보다 강남 이남 지역의 키워드가 더 많이 검색이 됩니다. 저희 표영호TV의 구독자님들이 가장 관심 있는 지역은 어디냐? 수도권 남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남부가 GTX 바람을 타고 초급등을 했었고 또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분위기를 딱 올라타면서 다시 초급등을 하는가 했지만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선 반영이 다 됐다 이거죠. 7, 8월 정도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자,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도 부동산의 가격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빠르게 반등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21년에 최고점에 집을 매수하신 분들은 이 매수 시점 그때보다
지금 점점 더 자산이 줄어간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은 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집값의 향방이 4월 총선 끝나고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 됩니다. 요즘 서울 성동구나 한남동 쪽에 보면 가끔 최고가를 경신하는 최고가의 아파트들 거래들이 가끔 나오는데요. 그런 것은 너무 현혹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집이 모든 시장을 좌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0.0001%의 집값을 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지금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대지 지분이 13.2제곱미터 그러면 한 3.99평 4평이 채 안 되는 빌라가 9억에 팔립니다. 하하. 평당 2억 5천만 원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중요한 정보를 깨알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 일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는 거래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호가가 높습니다. 바로 용산구 서부이천동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화 이제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서부이천동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그래서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고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는데 특징이 좀 특이합니다. 땅이 서울시 땅이고 건물은 소유자들 거라는 겁니다. 일명 토지 임대부 주택이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려면 주택건물 소유자분들이 땅을 서울시로부터 사들여야 이게 재개발이 가능하겠죠. 서울시에서 이 땅을 팔지 않으면 재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이촌 시범 아파트도 그렇고 시범 중산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그 중산 아파트입니다. 7층짜리 건물인데요. 한강변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예전엔 여기 뭐 재건축 반대한다 뭐 이런 프랜카드가 붙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소나무가 500년 금강송 그림을 그려놨네요. 야, 여기가 진짜 오래됐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예전에 55년 전에는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1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파트도 머지않은 미래에 곧 없어지니까 실컷 봐놔야 됩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천지개벽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용산 개발되는 바로 그 주요 부지거든요. 벽이 저쪽은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쌓아서 올라갔어요. 55년 전에는 아파트 이렇게 벽돌로 쌓아서 올라갔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서 추후에 서울시로부터 이 땅을 매입해야 하는 숙제가 있는 곳인데 지금 시범아파트가 조정된 공시지가는 특히 8, 9동은 평당 4,550만원 선에서 3,780만원 선으로 한 760만원 정도 내렸는데요. 3월 안에 용산구에서 땅의 감정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감정평가를 한 후에 이걸 팔겠죠. 자, 그래서 갑자기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택건물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감정평가액이 많이 나오면 이거 정말 고민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아주 친한 지인이 저기 살거든요. 너무 노후돼서 사는데 정말 불편하다고 합니다. 55년 됐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안 추우세요? 예? 안 추우세요? 아, 저 원래 춥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카메라 감독님 추우셔가지고 손을 바들바들 떠시는 것 같은데 평소에 운동 좀 하세요.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1971년에 지어졌는데 여기는 그것보다 1년 더 빨리 지었으니까 서울시에서는 가장 오래된 아파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다. 더 오래된 아파트가 있긴 합니다. 서울 충정로에 충정아파트라는 곳이 있죠. 거기는 1938년에 지어졌으니까 86년 된 아파트입니다. 86년 되다 보니까 일제강점기도 겪었고요. 6.25 전쟁도 겪으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아파트가. 지금도 있습니다. 온갖 역사를 다 겪고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는 충정 아파트겠죠. 그리고 아마도 그 다음이 용산 서부이천동의 바로 여기 시범 아파트입니다. 이제 여기가 새롭게 변신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이 값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죠. 한강변을 따라서 길게 늘어선 아파트, 현대 한강 아파트, 그 뒤에 동아 그린 아파트, 또 강변 맨션 이런 주택들이
토지 용도가 또 준주거지로 상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한다면 이 지역은 원래 3종 주거지역이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되기 때문에 엄청 재건축이 유리해진 거죠. 참고로 서부 이촌동의 이 한강변의 아파트들이요, 여의도 세계 불꽃 축제를 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잘 보이거든요. 이 지역의 아파트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외지인 비율이 80%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들의 재건축 동의율 요건을 채우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동의율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서울에서는 가장 핫한 지역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지역이요, 교통이 좀 불편합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대략 한 10년 정도를 살아봐서 아주 잘 아는데요, 시범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자면 용산역과 직선거리로 한 1000m 직선거리로, 여기 정비창 지나서 직선거리로 말하는 겁니다. 용산 전자상가 쪽으로 뒤로 걸어간다면 도보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립니다. 자가용이 아니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서부 이촌동과 원효로 사가 이쪽은요,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좀 불편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겠죠. 자, 서울에서 삼성동 다음으로 가장 큰 개발 그림이 있는 용산국제업무지역의 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개발이 되는 것은 참 좋은데, 투기꾼들이 부동산 가격을 정말 필요 이상으로 띄우는 일,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초고가로 너무 비싼데, 넘사벽인데 이걸 만약에 투기꾼들이 또 띄운다면 이건 정말 위험에 빠지는 일이거든요. 서울에서도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과 또 개발 진행이 아주 더딘 지역이 있는데요, 결국 제가 볼 때는 돈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돈이라는 겁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큽니다.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쪽과 용산구, 강남구 쪽은 편차가 너무 심해. 그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좀 골고루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 집값이 최고가를 넘나드는 집들이 있고요, 계속 하락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자면 집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용산구나 강남구나 성동구 쪽에서 최고가를 넘나드는 거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이제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1년 최고가 때 한번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런 거품이 잔뜩 낀 투기꾼들이 장난친 가격에 또 당한다면 그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 집을 갖는 것이 소중하긴 하지만 그 거품을 우리가 모두 빚으로 떠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가 분양 받으셨습니까? 노후에 월세라도 따박따박 받으려다가 오히려 이자도 못 내고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된다고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요즘은 은행에서 상가 대출을 꺼려하죠. 갑자기 5억을 어떻게 구합니까? 잔금 구하기가 막막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제가 21년부터 상가 공실이 넘쳐나고 새로 지어서 분양하는 분양물도 장소에 따라서는 영원한 공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제가 여러 번 드렸었죠. 이제 그것이 완벽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가 공실은 혁신도시의 상가, 수도권의 지식산업센터의 상가, 서울 오피스 빌딩이 많은 지역의 상가, 심지어 공실이 거의 없다는 아파트 상가도 공실이 지금 넘쳐나고 있고, 심지어는 강남대로변에도 상가 공실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상가를 분양받아서 상가 주인으로 월세를 받고 노후를 보내볼까 하고 분양을 받았는데 공실이 나고 월세는커녕 관리비의 이자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상가 분양받고 잔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신데요, 제가 일일이 개인 상담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데도 직접 찾아오시면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포기해라, 버텨라 이런 말을 못 해드립니다. 왜냐?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상가는 분양받는 게 아닙니다. 분양을 받아도 되는 분양물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나머지 70%는 입지를 불문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분양받으시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이겁니다. 분양받아 월세를 끊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상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즘 상가 분양받으신 분들이 어떤 걱정에 잠을 못 자냐면요, 분양받을 때 분명히 분양상담사가 상가 대출은 LTV, 그러니까 담보인정 비율 70-80%까지는 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막상 은행에 직접 가보면 상가는 대출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합니다. 예전엔 80%까지 해주기도 했죠. 그런데 상가를 분양받으실 때 대출을 70-80% 받아서 사시려면 이거 안 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 자본이 20%인데
무슨 수익을 내겠으며 은행 이자가 월세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수익 구조도 안 맞고요. 또 상가는 추후에 가격이 올라가서 매매 시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상가는 그야말로 몇 퍼센트 안 됩니다. 상가 수익률이 분양사무실에서 설명하는 대로 좋을 줄 알고 분양을 받았죠. 그런데 생각처럼 상가 임차인은 정말 안 들어오고 있고 대출도 적기 때문에 막막하기 때문에 그냥 팔고 싶어도 중요한 건 이게 안 팔립니다. 심지어 어떤 상가는요, 분양받을 때 냈던 계약금 10%, 중도금 또 몇 퍼센트, 이걸 내가 아예 손해를 보고 팔려고 내놨는데 아무도 사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 준공 후에는 관리비 내야죠. 또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 거죠. 임차인이 들어오기를 한없이 기다리다가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서 또 힘들고 또 그래서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또 비싸진 임대료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가 공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팔리지도 않으니까 뭡니까?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되죠. 상가 경매가 막 쏟아지니까 은행에서는 당연히 상가 대출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분양받으신 분들은 입주를 앞두고 잔금을 못 치른다 이러면서 잠을 못 자면서 고민하고 계시죠. 이런 문제는 비단 분양자만 안고 가는 고통이 아니라 상가를 공급했던 시행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사들은 분양자들이 잔금을 못 내면 이게 시간이 갈수록 금융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금 압박이 좀 가중됩니다. 요즘에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지식산업센터든 준공 승인을 막 서두릅니다. 시공이 잘못되어도 하자 보수 후에 사용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날짜가 임박해 오면 준공 승인부터 받는 이유가 바로 금융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공 승인이 나면 금융비용의 모든 책임이 분양자에게 전가되거든요. 그래서 서두르는 겁니다. 최근 상가 대출 한도가 감정가의 50% 수준까지 줄어들었죠. 요즘 상가 경매 낙찰가율도 정말 많이 하락했습니다. 낙찰가율이요, 21년까지만 해도 한 67%, 한 70% 선에서 낙찰이 되었는데 요즘은 감정평가의 50%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이 난 겁니다. 제가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리는요, 부동산의 종류가 무엇이냐 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똑같은 금리를 적용받는 게 아니라 달라지는 거죠. 금리가 가장 낮은 게 바로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이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구분상가 이런 순서로 금리가 점점 올라갑니다. 아파트 대출금리가 만약에 5%라고 가정하면 오피스텔 대출금리는 5.5%, 지식산업센터는 6.5%, 상가는 6, 7%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요. 대출을 해주고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할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요즘은 생활용 숙박시설의 경우는 대출이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실제로 제가 직접 겪었던 얘기인데요. 서울에 땅을 사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인천에 땅을 사서 개발을 할 때보다 대출이 더 잘 나오고 이자도 좀 더 낮습니다. 서울 땅이. 왜냐하면 대출해주는 금융권에서 서울이 덜 위험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금리도 좀 더 낮게 주면서 빨리빨리 대출을 해주는 거죠. 자, 경매 낙찰가율도 떨어졌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7, 80%를 대출해주면 이게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그 가격에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전도 못 건지는 위험을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국 집합상가 공실률이 한 9.9%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건 데이터의 수치이지 여러분 발품 팔아보시면요 정말 많은 걸 느낍니다. 체감 공실은 어마어마합니다. 공실이 많은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공급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도 있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임차를 내고 입주해서 영업을 한다고 해도 월세를 낼 만큼의 영업이 지금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얼어붙었죠. 자, 부동산 가격이 뛰고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사람들이 외식 자체를 완전히 줄였기 때문에 상가 세입자 찾는 것은 이거 정말 요즘 어려운 일입니다. 동탄 같은 신도시에 가보시면요, 주상복합의 경우는 아파트는 모두 입주를 했는데 상가는 거의 공실 상태입니다. 동탄뿐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남시, 남양주시 이런 수도권의 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건물의 상가도 정말 텅텅 비었습니다. 저희 채널의 영상을 빼놓지 않고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직접 가보고 가장 놀랐던 곳이 바로 하남시였습니다. 지하철역과 딱 붙어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초대형 주상복합 건물이었는데요. 상가가 한 80%가 비어 있습니다. 이게 준공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렇게 비어 있습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혁신도시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상가들은 정말 텅텅 비었습니다. 제가 오늘 상가의 공실을 강조한 이유는요, 이런 것이 우리 경제의 위기의 뇌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 지식산업센터 이런 비주거는요 정말 지금 답이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공급도 많고 물가도 오르고
분양가는 계속 더 올랐는데 정작 올라야 할 우리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었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 21년부터 위험하다고 여러 번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아직도 대형 건물의 상가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기웃기웃거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되는 상가가 있고요. 정말 끝까지 안 되는 상가가 있습니다. 이거 꼭 깊이 고민하시고 어떤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께 드릴까 하는데요. 전세가가 오른다. 그동안 올랐던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지금부터 하락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아파트 단지 세대수가 12,000세대, 정말 어마어마하죠. 여기가 올해 11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11월 입주면 아직 한참 남았지만 지금부터 전세 매물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자그마치 2,000세대가 될 정도로 매물이 많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전세 매물만 2,000세대죠. 이 지역의 다른 단지까지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전세 매물들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세가는 조금씩 계속 올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전세가가 더 오르지 못하고 이제 크게 하락하는 곳이 서울에서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 매물 중에는 중복 매물도 있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전세 매물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렇게 엄청난 매물이 쏟아지면서 11월 전후로 강동구나 송파구의 전세가가 대폭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경우 전용 59제곱미터가 전세가가 아주 들쭉날쭉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물론 워낙 큰 단지이기 때문에 동과 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세 매물들의 가격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가 8억 5천만 원부터 5억 후반대까지 나와 있는데, 입주를 시작하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전세가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 임차인을 빨리 구해서 잔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파크 포레온, 여기 전세가는 하락하는데 매매가는 고가의 매물을 내놓고 딱 버티고 있죠. 자, 전용 59제곱미터의 매매가, 매매 희망가죠. 매매가가 아니고 매매 희망가가 17억에서 18억 사이에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전세가는 8억에서 5억대도 있으니까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차이가 한 10억 이상이 나는 겁니다. 새 아파트가 이런 것은 좀 비정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가격 정도로 딱 맞춰서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헬리오시티는 송파구에 있고 총 9,510세대의 초대단지입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강동구에 있고 총 12,000세대가 조금 넘는 초대단지입니다. 자, 9,510세대의 잠실 헬리오시티도 전세 매물이 지금 1,100개가 넘게 나와 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의 전세 가격이 헬리오시티가 한 9억 선인데요. 둔촌주공, 재건축, 그러니까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전세가가 8억에서 5억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1월 즈음 입주할 때가 되면 일시적일 수 있겠지만 헬리오시티 아파트 전세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헬리오랑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랑 거리가 한 4k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주 가깝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강동구와 송파구 일대 전체가 전세가가 하락 쪽으로 요동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전세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미 이런 것 때문에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꽤 계십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서 좀 더 들어가면 지하철 5호선 거여역, 마천역이 있는 곳에 아주 유명합니다. 2년 전에 입주를 했으니까 거여동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아파트가 있는데 2년 전 22년에 전세가가 한 8억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6억 선까지 하락해서 전세 매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갱신 거래를 한다고 하면 1억 이상을 돌려주면서 갱신을 해야 되겠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면 여기도 임차인 맞추려면 전세가를 대폭 낮춰야만 임차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는 입주한 지 2년차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2년을 실거주 하신 분들이 전세로 매물을 내놓고 있죠. 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시켜줬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겹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 같아서 급매로 파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이거 뭐지? 하면서 금방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2년 전 전세가보다 하락해서 매물을 내놓으면 그 차액만큼 대출을 일으켜서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이거 정말 난감한 겁니다. 대출이 감당이 안 되면 급매로 나오는 매물들이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2년 전 전세가보다 더 저가로 나오는 매물들이 일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세를 들어가려는 분들은 잠시 몇 개월만 참으면 더 저렴하게 전세 매물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곳이 뭐 비단 송파구, 강동구 이런 인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평구 쪽과도 그렇습니다. 2022년 2년 전입니다. 3월에 입주한 은평구 증산동의 DMC 센트럴 자이, 여기가 1388가구인데요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가 작년 11월에 8억 5천만 원의 전세로 거래가 됐는데 지난 2월, 올해 2월입니다. 7억 5천만 원, 5천만 원 내려서 전세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입주 2년이 지난 단지들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전세로 매물을 내놓는 곳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 양이 점점 더 늘어나겠죠. 자,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전세가가 당분간 하락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마포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아주 핫하게 떠오른 지역이 있습니다. 대흥동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학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서울에서 뭐 대치동, 목동처럼 대흥동이 요즘 뜨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입주 4년 차가 된 마포 그랑자이 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용 84제곱미터의 전셋값이 10억을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부터는 8억 선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아직 공개되지 않고 발표가 안 되어서 그렇지 전세가는 지금 다시 하락하는 지역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른 채널에서는 이런 얘기 아직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발표가 안 되었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요즘 이렇게 전세가가 하락해서 거래되는 이유 중에 하나, 실거주 의무 제도가 2020년 7월에 시행이 됐는데 2020년에 도입된 임대차 3법,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4년 동안 전세 매물이 잠겼다가 최근에 다시 많이 풀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서울에서 강동구 길동 쪽으로 가보면요, 강동 헤리티지 자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오는 6월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미리 나와 있는 전세 물건이 전체 1299가구 가운데 268개 세대가 지금 전세로 나와 있습니다. 3개월 전에 매물로 나왔던 것보다 지금 4배가 매물이 늘어난 겁니다. 입주 시기가 딱 다가오면 더 늘어나겠죠. 강동 헤리티지 자이 전용 84제곱미터가 전세 호가가 6억 선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는 4억 후반대까지 내려와 있죠. 자, 올해 전세가가 하락하는 단지를 예상해보면 4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 또는 2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들은 전세가가 뭡니까?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전세가가 연속 40주 정도 오르면서 그동안 많이 피곤하셨죠. 이제 내리는 지역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